탐정님, 이게 뭔지 알아요? 제가 지금 뭘 갖고 오는지 아십니까? 아니 도대체 뭘 가져왔길래? 범인은 언제나 현장에 자기의 흔적을 남기는 말이 있죠. 그 녀석이 남긴 흔적에 사진이 찍혔다고 합니다. 아, 사진이? 과연 어떤 사진이 찍혔는지 너무 두근거려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어디 한번 볼까요? 볼까요? 오호. 이 밀가루를 뿌린 걸 보면은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 같긴 한데. 그러게요. 근데 분명히 흔적이 남았죠. 동그랗게 그러게. 생겼는데? 이것도 뭘까요? 분명히 뭔가 경제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경제랑 관련이 있는데 동그란 색이다. 동그란 경제, 동그란 돈. 잠깐만요. 나 알았어. 이 녀석. 완전 범죄를 꿈꿨겠지만 동그란 흔적을 이렇게 남기고 떠났죠. 역시 국탐정의 명성이 헛소문은 아니네요. 그러면은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볼까요? 좋습니다. 동전이라고 말하지만 제가 방금 코인이라고 말했잖아요. 네. 영어로 이걸 코인이라고 부르죠. 근데 그 코인의 어원이 뭔지 아세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어원 쪽으로 가면 제가 상당히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코인의 어원을 따져 들어가자면 프랑스어로 꼬인이라고 하는데 코인. 쐐기꼴, 모서리, 쐐기꼴 대형 이런 단어를 뜻하는 라틴어 쿠네우스에서 유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코인은 금속 덩어리나 아니면은 금속판 위에 이 쐐기 모양의 연장을 올려놓고 이렇게 망치로 이렇게 뚝딱뚝딱 하면서 네. 문양을 새겨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직접 그렇게 만든 거예요? 아니 그러면 사람이 자기가 만들어서 썼다는 건데 제일 처음 이 동전을 만든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게 기원전 600년까지 가봐야 됩니다. 지금은 터키 지역의 리디아 왕국의 크로이소스 왕 시대에 만들어서 사용했다는 설이 유력한데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고대 그리스의 작가가 있습니다. 헤로도토스인데요. 네. 이분이 남긴 어록에 보면은 리디아인들이 금화와 은화를 처음으로 만들어 사용한 사람들이다 라고 적혀 있어요. 기록으로까지 남았군요. 그럼 모양을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자, 제가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네. 리디아 동전이에요. 당시의 리디아 동전이 이렇게 생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뭔가 지금 동전들처럼 앞뒤로 모양이 달라요. 이게 앞뒤인데 앞에는 사자인가요? 맞습니다. 사자 같은 모양이 있고 눈이나 뒤에, 네. 그때 당시의 왕국의 상징이 사자여서 사자를 동전에 새겨 넣은 거예요. 지금 보면 동그란 동전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팔각형 각진 동전들도 있어요. 왜 이런 각진 동전들은 지금은 안 쓰이고 이렇게 동그란 동전만 남은 거죠? 잠깐만요. 이 동전을 네. 다시 한번요. 뭐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탐정이라면은 제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를 아실 것 같은데 한 번에 파악을 못했는데 각진 동전과 동그란 돈을 떨어뜨린다. 자꾸 떨어뜨리다 보면 각진 동전은 달아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각이. 맞아요. 하지만 동그랗다 그러면 아무리 떨어뜨려도 달아 없어질 일은 없겠네요. 합격. 역시 눈썰미가 좋군요. 각이 져 있는 동전은 다르면은 이 모양이 원래 모양과 달라지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새로 만들려면 돈이 또 들잖아요. 하지만 동그란 동전은 잘 닳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전 하나의 모양에도 경제적인 이유가 녹아있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아니 그러면 조금 디테일하게 여쭤보고 싶어요. 동전 하나에도 경제적인 이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옛날부터 궁금했는데 이 동전 옆에 이 톱니바퀴 모양처럼 들어간 거 이것도 이유가 있어서 들어간 거예요? 이 관찰력이 대단한데요. 옆에 톱니바퀴가 있다는 사실까지 알아낼 정도면 네. 대단한 관찰력입니다. 그건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천재 물리학자죠. 아이작 뉴턴의 아이디어였어요. 사과 할아버지. 맞습니다. 뉴턴은 저도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너무 과학자로 잘 알려져 있긴 한데
영국 조폐국의 국장으로 30년이나 일했다 그러더라고요. 음. 그러고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 옛날에는 이 동전을 테두리를 야금야금 갉아서 그 가루를 빼다가 팔고 바로 그거예요. 동전의 테두리에 톱니바퀴 모양이 생긴 이후에는 톱니바퀴가 없는 동전은 더 이상 받지 않겠죠. 누군가가 이걸 깎아서 써먹었구나 라는 생각을 할 테니까. 그 옛날 위조 방지용으로 만들었던 톱니바퀴가 2021년에도 아직도 쓰이고 있는 거네요.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 돈의 종류는 동전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지폐. 어떤 면에서는 동전보다 가벼우니까 들고 다니기도 너무 편하고 굉장히 저도 많이 쓰는 돈이 지폐긴 한데 이 지폐는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방금 국탐정이 말한 부분이 지폐가 만들어진 이유입니다. 동전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너무 많은 돈을 가지고 가기에는 무거워요. 맞아요. 그래서 운동해야 돼요. 1000년 전쯤에 사람들은 큰 금액을 다룰 수 있는 뭔가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그게 바로 지폐입니다. 10세기 말에 송나라 상인들이 철전이라는 것을 사용했는데 비단 한 피를 사는데 130근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라 이 대형 점포들이 연합해서 철전을 함께 저장하고 지폐인 교자를 발행했어요. 네. 이 교자가 세계 최초의 지폐가 된 거죠. 이 지폐는 송나라를 거쳐서 원나라로 계승이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정말 동전이 무거우니까 만들어진 게 지폐인 건 맞는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지폐란 단어를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은 영어로 페이퍼머니라고 부르거든요. 문자 그대로 종이 돈이라는 건데 또 저의 디테일한 눈썰미로 봤을 때 이 지폐는 종이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바로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만져보면 바로 알 수 있거든요. 준비를 많이 했네. 과학 수사의 기본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A4 용지인데 일단 촉감부터 완전히 다르고요. 그리고 A4 용지는 아주 쉽게 찢어지는데 지폐는 같은 힘을 줘도 웬만하면 쉽게 찢어지진 않아요. 뭔가 좀 느낌이 다르거든요. 완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종이로 만들어진 건 아닌 거죠? 늘 들고 다니는 건데 너무 쉽게 찢어지면 안 되겠죠. 지폐는 종이가 아닌 옷의 원단 중 하나인 면섬유로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 미국, 일본 지폐는 면섬유를 종이처럼 얇고 아주 얇고 평평하게 가공해서 만들었고 호주나 캐나다 같은 곳은 플라스틱으로 지폐를 만들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정말 다양한 모양이 있네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파악해야 됐던 화폐, 지폐, 코인, 돈. 저는 연기자라고 정리하고 싶어요. 연기자?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형태를 완전히 언제나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전 연기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좋네요. 그러면 내일도 수사를 통해서 경제라는 녀석의 실체에 한 발 더 다가가 봅시다. 좋습니다. 경제라는 녀석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잡히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취조해야 되는 직원을 잡기 위해서 정보원들한테 현상금 100만 원을 걸었거든요. 여보세요. 이름도 알았어? 야, 현상금 당연히 챙겨주죠. 기다려. 이름을 알아냈어요? 통화량이라는 녀석이에요. 지금 돌아다녀서 돈을 엄청 쓰고 있다 그러는데 돈을 어떻게 찾았는지 어떻게 쓰고 있는지 너무 미스테리한 녀석이라 그러는데요. 통화량의 정체를 알려면 통화량을 프로파일링을 해봐야 돼요. 프로파일링을. 통화는 유통화폐의 준말인데 이걸 좀 풀어서 쓰면은 흐를 유, 통할 통, 그리고 재물화, 화폐 폐 이렇게 현재 흘러다니고 있는 돈이라는 의미예요. 네.
지불 수단이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영어로 표현하면은 뭔지 혹시 아세요? 언어 쪽은 제가 항상 잘 맞추고 있잖아요. 영어로는 currency. 이 cur가 달리다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자어에도 그렇고 영어에도 그렇고 통화에는 달리다, 흐르다, 뭐 통하다 이런 말들이 포함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통화량은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돈의 양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돈의 양. 그럼 이 양은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늘어나는지 이거를 좀 파악해야 되겠네요. 야, 오늘따라 궁금증이 폭발하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실마리를 풀어줄 결정적인 단서부터 한번 보여주죠. 자, 이건 그냥 은행 아니에요? 은행 모형이죠. 네. 우리 오늘 통화량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은행이랑 무슨 상관이죠? 사람들이 돈을 은행에 맡겨놓고 그리고 그 돈을 다른 사람한테 또 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실제로 사람들이 주머니에 있다고 생각하고 쓰는 돈의 양은 계속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요? 아니 은행이 어떻게 돈을 그렇게 생각하는 양을 늘리고 만든다는 거죠? 예를 들어 봅시다. 네. 국탐정이 은행에 1,000만 원을 맡겨요. 네. 그러면 은행에 있는 돈은 얼마가 되죠? 제 돈을 그대로 가져갔을 테니까 1,000만 원 이하는 있죠. 그런데 이 1,000만 원을 받은 은행이 100만 원만 은행에 남겨놓고 사업 자금이 필요한 어떤 다른 사업자에게 900만 원을 대출해 줍니다. 네. 빌려준다는 개념이에요. 네. 대출을 한 번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할 수 있습니다. 900만 원을 받은 사업가는 네. 이 900만 원을 은행에 예금을 해요. 돈은 아직 갚은 건 아니고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은행은 그 900만 원을 새로운 90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그 중에 10%인 90만 원을 남겨놓고 네. 810만 원을 또 다른 사람한테 대출을 해줍니다. 네. 그러면 이 세 사람의 통장에 있는 돈은 얼마나 될까요? 저는 1,000만 원을 넣었고 900만 원 빌려간 사람은 900만 원 예금했고 810만 원 빌려간 사람은 810만 원 예금했으니까 각자 통장을 확인하면은 그 통장의 총액은 2,710만 원 되지 않을까요? 정확합니다. 이 사람이 사실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는 국탐정이 남겨놓은 1,00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그냥 돌고 돌기만 했는데 2,710만 원이 됐어요. 이런 과정을 경제학 용어로는 신용 창조라고 얘기하는데 예금, 대출, 그리고 예금 또 대출 이 과정이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돈이 부풀어 오르고 늘어나게 되는 현상을 신용 창조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제일 처음 시작은 제가 여기에 1,000만 원을 넣는 걸로 시작했는데 말씀하신 예금, 대출 여러 개를 거치다 보니까 돈 양 자체가 늘어났네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돈이라는 거는 우리가 저번에 공부했었던 지폐라기보다는 그냥 숫자일 뿐이다 라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돈은 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현금을 지불하고 지폐를 지불하는 경우보다는 네. 카드를 쓰거나 아니면 뭐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화면에 숫자만 존재할 뿐이지 실제로 돈이 이렇게 실물이 돌아다니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아요. 제 돈을 그대로 가져갔을 테니까 1,000만 원 이하는 있죠. 그런데 이 1,000만 원을 받은 은행이 100만 원만 은행에 남겨놓고 900만 원을 대출해 줍니다. 900만 원을 대출해 줍니다. 900만 원을 대출해 줍니다. 아까 1,000만 원으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 나는 이거 맡기면서 누구한테 빌려주세요 허락한 적도 없는데 왜 은행이 마음대로 제 돈을 여기저기 빌려주면서 돈을 불리고 통화량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금 세공업자들이 금 보관증 이야기한 거 혹시 기억나나요? 그렇죠. 금을 매번 왔다 갔다 하면 너무 무겁고 어려우니까 보관했던 증서를 활용해서 마치 종이 지폐 사용하는 것처럼 그걸로 거래를 할 수 있었죠. 당시 사람들이 금을 맡긴 다음에 사후에 찾아 쓰는 비율이 통상적으로 보니까 한 10% 정도밖에 안 됐다라는 것을 은행가들이 알게 된 거죠. 그때 당시에 있는 그 은행가들 입장에서는 10%만 남겨놓고 빌려줘도 이 사람들은 돌려달라고 안 하니까 얼마든지 그냥 빌려줘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10%가 지금 은행들의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하는
지급 준비율이라는 것의 시초가 됩니다. 은행들에게 규제하는 그런 당국에서는 10%는 남겨놔라, 더 빌려주진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경험이 쌓인 거군요. 10%만 남겨주면 이걸 다 찾으러 한꺼번에 오진 않으니까 90%를 우리가 마음껏 쓸 수 있다. 말씀하신 지급 준비율만 정확하게 지킨다면 나머지 돈을 갖고서는 얼마든지 빌려줘도 된다는 거네요. 은행이 임의적으로. 그러니까 금 세공업자들은 금 1kg을 갖고 있으면서 시중에 10kg에 해당되는 보관증을 풀어준 겁니다. 마치 달라고 찾아오면 다 줄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은행에는 1kg의 금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똑똑한 거고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잖아요. 쟤네도 그만큼 없는 것 같은데 의심받진 않았을까요?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죠. 맡겨놓은 돈을 모두 찾아가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파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파산하면 돈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금 세공업자들은 완전히 쫄딱 망했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금 세공업자들은 오히려 기회를 잡게 됐는데 당시에 전쟁 때문에 돈이 많이 필요했던 영국의 왕실이 금 세공업자들한테 금 보유량의 3배까지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줬어요. 은행의 지급 준비율을 통해서 돈을 마음대로 불릴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이때부터 생겨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화량이라는 녀석 오늘 처음 봤는데 굉장히 강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끊임없이 흐르고 다른 강물이 유입되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고 다시 합쳐졌다가 큰 바다로 나가고 뭔가 계속 알 수 없는 흐름을 만들어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통화량 그래도 탐정이 덕분에 조금 제가 알게 된 것 같으니까 빨리 통화량을 잡으러 가보죠. 이 녀석도 옮겨놓을게요. 여태 강의 중에 제일 어려웠어. 통화량의 위치가 파악됐다고요. 잡으러 갈까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통화량을 잡으러 가봅시다. 갑시다.